어제 고용지표가 또 나왔죠. 6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요. 10만 명대 언저리에 머물면서 일자리 쇼크 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일자리 위기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이자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결코 흘려듣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투자와 소비 등 경기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마저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죠. 그에 따라 하반기 우리 경제가 사면 초과로 내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숫자가 1년 전보다 10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10만 명대 5개월째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고용 쇼크가 깊습니다. 네. 우리가 10년 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만 명을 18개월 계속해서 지속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 10년 만에 우리가 좀 보기 드물게 찾아오는 그 고용 쇼크입니다. 네. 지금 특히 이 업종별로 이 통계청이 엊그저께 내놨죠. 네. 보면은 이것을 무슨 산업 구조 조정의 결과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 제조업에서만 이번에 일자리가요 한 달 동안에 12만 6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유통 도소매업이고요. 나머지 이제 시설 임대업, 서비스업 쪽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고. 그 10만 6천 명 늘어난 내용을 보더라도 보면은 지난달에 끝난 그 공무원 시험과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9만 4천 명이 늘었고요. 네. 그다음에 농업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농업이요? 점에서 보면 네. 그러면 이 고용이 우리가 좋은 쪽으로 산업 구조가 어떤 패러다임을 시프트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노동의 대가가 비싼 곳에서 싼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고용의 쇼크도 문제지만 그 고용의 질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 고용 지표를 두고 통계청에서는 기저에는 인구 증가폭 자체가 예전만큼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자, 인구 변수가 그만큼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또 왜 그렇게 지금 현실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보면은 경기의 흐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네. 인구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선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 전혀 잘못된 현상에 대한 해석인 것 같아서 경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걸 전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곧 좋아질 것이다.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그냥 흐름상으로 보는 것하고요. 그것은 좀 이게 이 골이 깊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 인구 구조로 이거를 해석하는데 청년 취업 대상자가 예년 같지 않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취업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 대상자 가운데 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모가 줄어들면 분자가 그대로 있더라도 취업률은 올라가야죠. 그런데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계청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취업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취업자 수가 이렇게 10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네.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취업의 기회는 누가 제공하는 것이냐? 기업이 하는 것이죠. 기업이. 그래서 기업의 취업 기회는 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네. 결국은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 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 목표로 제시한 월 32만 명 달성 자체도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또 하반기는 과연 그럼 고용 상황이 좀 나아질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저께 통계청 발표가 이제 금년 2, 4분기 6개월간의 실적인데 네. 5개월 연속 예년 같으면 이 시기에 대졸자가 사회에 나오는 시기이고 공무원 채용이 있고 한데 지금 30만 명대의 매월 평균 그렇죠. 30만 명씩 취업이 됐던 것이 지금 5개월째 계속 10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고 5월 달에는 7만 2천 명이었어요. 네. 아주 기록적으로 낮은 취업자 수 증가였는데 이걸 놓고서 하반기 정부가 정한 32만 명 월 평균 취업 목표를 달성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10만 명대에서 32만 명. 지금 이제 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6개월 그것은, 남았는데, 달성하기 그렇죠? 어려울 것이다. 수출입 지표도 좀 분석을 해볼까요? 7월 초 수출이 1.9% 감소한 반면 수입은 또 두 자릿수로 증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국제 유가 상승의 원인이고요. 한마디로. 그다음에 수출이 사실은 이번에 둔화가 되고 네. 줄었어요. 이번에 1.9%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번 달 즉 오늘이 12일인데 1월 10일간의 그 일일 워킹데이 일일 평균 수출액도 이렇게 일자별로 보면은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 8.4%씩 감소했는데요. 예.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이걸 견인하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 쪽이고요. 가장 또 수출이 둔화되는 쪽은 그 조선 쪽인데 네. 앞으로 이 미중 간의 그 무역 갈등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반도체 쪽인데 많은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수출도 상당히 좀 위협을 받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엊그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삼성 같은 경우가 인도의 제2공장을 이번에 노이다 오픈을 공장, 했죠. 예. 네, 노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셨는데 그렇죠. 그것이 참 축하할 일인지 우려할 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내에도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국내 일자리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표현을 하셨으면 더 정확했냐면 국내에도 투자를 좀 늘려달라. 국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근데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예전 같지가 않고요. 특히 최근 10년간 오히려 투자 여건이 많이 악화됐어요. 그리고 물론 대기업들이 해외에다 직접 투자라고 하는 공장을 짓고 회사를 설립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해외 시장을 보고 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역 통상으로 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생산 기지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안 나타나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우리 수출에 대해서도 결코 긍정적이진 않은 것이다. 물론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에서 87%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네. 87%를 해외에서 만들어 해외 팔고 있고 본사가 여기이기 때문에 81%의 조세 공과금을 삼성이 15조가 넘는 조세 공과금을 한국에다가 그렇죠. 12조를 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일자리 고용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해외 공장이 늘어난다는 건 전체 생산량의 캐파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해외 그렇습니다. 늘어난다는 건 국내 캐파가 줄어든다는 걸로 반증해서 해석해 볼 예, 수가 그렇게 있는 볼 수가 거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게 안 나타나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미 삼성뿐 아니고요. 현대차도 세계 각곳에 공장을 세우고 우리 일자리가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무역 분쟁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경제의 먹구름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우리 경제 구조상 미치는 영향, 산업의 구조상 미치는 영향, 뭐 예를 들면 중간재 수출이 많다라는 점, 예. 그런 부분들이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제 쉽게 말씀드린 그렇죠. 우리나라의 수출 지금 우리 가장 잘 되는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예.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약 20%가 이제 그렇죠. 반도체거든요. 네.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소비재가 아니고 이제 중간재, 산업재죠. 그 가운데 40%가 중국입니다. 네.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반도체의 40%인데 중국은 그걸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죠. 네.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도체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물동량이 줄어들고 통상 규모가 작아지니까 결국은 직접적인 우리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오늘 10시면은 한국은행이 이제 이번 달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게 되는데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여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게 정부가 내건 3% 성장은 이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이런 데서 자꾸 경제가 심리인데 예. 물 건너갈 것 같다 하면 정말 물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물 건너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 국책연구소 KDI라든가 네. 민간연구소가 내놓는 걸 보면
전부 2.8%에서 2.9%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게요. KDI가 유일하게 2.9%를 내놨고 네. 나머지 LG라든가 현대, 삼성이 전부 2.8%를 내놓고 있고요. 유일하게 한은이 이제 조만간 조정을 하겠죠. 지금 3%를 예측을 했지만 과연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실적만 보더라도 과연 이 3%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뭐 그렇다고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책의 효과는 좀 시간이 걸려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금년도 3% 인상은 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작년에 3.1%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네. 그건 뭐 작년 하반기 들어서 우리가 추경을 11조를 푸는 효과도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 금리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서 지금 여러 가지로 미국의 기준금리에 지금 우리가 역전돼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외화자금의 유출을 보면은 높여야겠는데 문제는 국내 사정이 또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력이 없다라는. 예. 우리 가계부채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예. 이게 지금 1,468조입니다. 이제 1,500조.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0.1% 금리를 인상하면 그 금융비용 부담이 가계부채의 15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정부가 무리해서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연내에 그래도 적어도 그런 유인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제 결과가 있는 거죠. 네. 예측컨대 일단 동결을 당분간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연내 한 차례라면 시기는 뭐 언제쯤으로? 지금 보면 그게 하반기 9월을 예측하기도 하고 11월을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아마 금통위가 시기를 조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연내 두 차례 금리 예, 인상 두 차례 하고 생각하고 있죠.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이제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까. 어쨌든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글쎄요. 이 달러의 지금 외환 시장도 보니까 흐름 심상치 않던데. 근데 저게 지금 일단 대전조에 빠져나가는 전조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일단 견딜만 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금리도 일단 FRB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현재로는 한 몇 차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 차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네. 그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경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출도 오히려 불안 요소가 커졌죠. 거기다가 내수 경제 성장세도 지금 뒷받쳐주는 상황이 아니고 또 고용도 지금 최악이고 여기에다가 유가 올라가죠. 금리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고 우리 경제 위기 맞습니까? 지금 이제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요. 예. 물론 이게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큰 거죠. 네. 요즘 이제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심리적으로 또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그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괜찮다,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호조다, 그다음에 세계 경제 흐름이 괜찮다 이런 그 낙관적인 요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 외환 보유고도 따지고 보면 외환 보유고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예. 우리는 이제 한 번에 한 20년 전에 한번 겪었죠. 혼이 났습니다. 네. 외환 보유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환 보유고가 기업이나 가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가고 있는가? 유동성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활발히 할 때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데 네네. 무조건 외환 보유가 높다고 좋은 것이냐? 그거를 너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지금 거시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안 좋아요. 네. 거시경제 지표들이 지금 설비 투자 증가율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 재고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 경제 심리 지수라고 하는 게 있죠. BS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BSI라는 것은 우리 경제 전망이 어떻다고 보느냐?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 했을 때 비관적인 것 쪽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경제는 지금 우리 그 민간연구소에서도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KDI도 우려의 보고서가 나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은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외적인 여건이 좋은 세계 경제가 좋은 뭐 합니까?
미국이 호황이고 일본이 호황이라고 해서 우리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낙관적인 요소를 자꾸 드러내기보다는 정말 정직하게 우리에 있는 경제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서 지금 그 정책 기조를 좀 전환하는 시기. 우리 지금 정부가 1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새로운 그 소득 주도 성장이 지금 1년 2개월 이제 접어들었나요? 네.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 뭐 우리 좀 믿음을 갖고 더 우리 가는 길이 옳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시장이 알아서 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정책 기조 전환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뭐 규제 완화, 부양 기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계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정책은요 규제 완화예요. 네. 규제 완화가 지금 뭐 1, 2년 사이 있었던 일이 아니고 벌써 30년, 40년 전부터 진행된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는 걸 보면 이 규제 일변도예요. 예. 저는 지금 항공대학 같은 경우도 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창업을 도울 것이냐 규제에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우리 규제만 혁파해 준다면, 네. 근데 이제 규제 혁신 규제라고 우리 정부가 쓰고 있는데 네. 저는 그 혁신 규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혁신적으로 규제를 더 하자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규제를 혁신적으로 깨자. 규제를 혁파하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네. 실제로 정책이 나오는 거 보면은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선순환 규제 출제부터 일변도죠. 예. 그렇게 가니까 지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 지난 정부가 하고자 했던 거 다 막았잖아요. 이번에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나 아주 파급 효과가 큰 그런 정책들, 고용 효과가 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규제혁신 점검회의 3시간 전에 보이콧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요. 기대 한번 해보시죠. 제 점검회의도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죠. 뭐 이틀 연속 청와대에서 점검회의 하시는데 경론을 벌이신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또 뭐 현장에 나가봐라. 그런데 현장에 물리적으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 점검회의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은 민간 기업, 민간 부문에서는 이런 정도 되면요.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그래서 비상 계획을 짜야 됩니다. 비상계획. 지금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면 예. 어떤 심프톰이 벌써 경기 선행 지수들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위기라는 걸 일단 인지를 위기가 해야겠네요. 오고 나서는 안 예. 되는 거죠. 위기 닥치기 전에 컨틴전시 플랜을 이제 지금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허희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